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암이라고 하면 보통 뭐 특정 장기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게 막 주변으로 퍼지는 거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가 단순히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시스템을 뭐랄까 해킹하듯이 호르몬을 막 엉뚱하게 만들거나 혈액세포 수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이 깊은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종양딸림 증후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분비계랑 혈액계 쪽에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 이걸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은 암 진단보다도 먼저 나타나서 숨어있는 암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고 또 암 치료 자체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양딸림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암 자체의 크기나 뭐 위치 이런 거랑은 좀 별개로요. 암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들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말합니다. 아, 전신적인 증상이군요. 그렇죠. 종양세포가 원래는 만들면 안 되는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막 생산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오늘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하면서도 또 중요한 현상의 내분비학적 그리고 혈액학적 측면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신기한 현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진단하고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호르몬, 내분비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핵심은 종양이 좀 엉뚱한 곳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 이소성 호르몬 생산,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소성. 예를 들면 뭐 폐암 세포가 뇌하수체에서나 나와야 할 ACTH 같은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암세포가 원래 자기 일도 아닌데 호르몬 공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조금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이소성, 액토팩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제자리가 아닌 곳에서라는 뜻인데요. 암세포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아주 드물게는 유전자 자체가 뭐 재배열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기도 하는데 더 흔한 거는 암세포가 분화 과정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미분화 상태, 그러니까 좀 더 원시적인 세포 상태로 돌아가면서 원래는 딱 억제되어 있어야 할 유전자들이 다시 막 활성화되는 거죠. 아, 원시세포로요? 네, 마치 태아시기 세포처럼 특정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탁 쳐지면서 분화 후에는 꺼져 있어야 할 그 호르몬 생산 능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적 변화, 그러니까 DNA 서열은 그대로인데 유전자 발현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렇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또 지속적으로 분비되니까 이게 심각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암을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와, 안 씻긴다 원시세포로 돌아가서 봉인됐던 능력이 풀린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제일 흔한 내분비계 문제부터 볼까요? 자료에 악성 종양의 고칼슘 혈증, HHM,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암 환자 10명 중 최대 2명에서 나타난다니 생각보다 훨씬 흔한데요? 네, 맞아요. HHM은 종양딸림 증후군 중에서 정말 가장 흔하고 임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PTHRP라는 물질인데요. PTHRP요? 네,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단백질의 약자인데 이름 그대로 정상적인 부갑상선 호르몬 PTH랑 구조나 기능이 아주 유사해요. 아, 비슷하군요. 네, 정상 PTH는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늘려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 PTHRP도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주로 나오나요? 폐암, 특히 편평 삼피세포암 같은 거, 그리고 두경부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뭐 다양한 암에서 이 PTHRP를 과도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뼈를 파괴하는 물질, 뭐 사이토파인 같은 걸 분비해서 칼슘 수치를 높이기도 하고요. 증상은 어떤가요? 칼슘이 높으면? 증상은 그 혈중 칼슘 농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가볍게는 그냥 피로감, 변비, 식욕부진 이 정도인데 심해지면 막 메스껍고 구토하고 탈수 증상 보이고 아주 심각하면 의식 변화나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칼슘 수치가 높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군요. 그럼 이게 암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부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진단의 핵심인데요. 일단 혈액 검사로 칼슘 수치가 높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PTH 수치를 같이 재봐야 돼요. 아, PTH 수치. 네. 만약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부갑선 자체 문제라면 PTH 수치도 높게 나오겠죠. 근데 암 때문에 생긴 HHM이라면 너무 많은 칼슘 때문에 정상적인 부갑상선은 오히려 억제돼서 PTH 수치가 낮거나 정상 범위에서도 아주 낮게 나와요. 아, 피드백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그때 PTHRP 수치를 딱 재서 높게 나오면 아, 이건 HHM이구나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림프종이나 일부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PTHRP 대신에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활성화시켜서 칼슘 흡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칼슘 혈증을 만들기도 해서 암 종류에 따라 기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진단 과정도 재미있네요. 정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깨진 걸 확인하는 거군요.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 거의 응급 상황일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심한 고칼슘 혈증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정맥으로 수액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수액이요? 네, 몸에 수분을 보충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일단 희석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이 잘 빠져나가도록 돕는 거죠. 이와 동시에 뼈에서 칼슘이 더 이상 녹아나오지 않도록 막는 약물을 씁니다. 아, 뼈에서 나오는 걸 막아요?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 졸레드론산이나 파미드로네이트 같은 거, 아니면 데노스맙이라는 주사제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약들이 파골세포, 뼈를 녹이는 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뼈 흡수를 줄여줘요.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건 증상 조절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인이 되는 암 자체를 치료하는 거죠. 하지만 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이런 보조적인 치료로 위험한 상황을 넘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액으로 희석하고 뼈에서 나오는 걸 막는다. 자, 그럼 칼슘 문제 말고 또 우리 몸 균형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번엔 나트륨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리는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AADH입니다. 이것도 소세포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된다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SAADH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의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소프레신. 네. 네, 이 호르몬은 원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서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 소변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양, 특히 신경 내분비 기능을 가진 소세포 폐암이나 일부 두경부암, 췌장암 같은 데서 이 호르몬을 막 멋대로 만들어내면 필요 이상으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서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아, 물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렇죠. 혈액이 희석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몸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나트륨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면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나트륨이 우리 몸 수분 균형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인데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세포, 특히 뇌세포가 부을 수 있어요. 뇌세포가요? 어휴. 네, 그래서 두통, 메스꺼움, 기운 없음, 여기서 시작해서 심하면 정신혼란, 의식저하, 발작, 혼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진단은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에서 나트륨 농도, 혈장 삼투압, 소변 삼투압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리게 됩니다. 뇌세포가 붙는다니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아까 고칼슘 혈증과는 다르게 이건 빨리 교정하면 안 된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나트륨 혈증,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 이걸 너무 빨리 교정하려고 하면 중심교내 수초용해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중심교내 수초용해증이요? 이름도 어렵네요. 네, 뇌의 특정 부위,
교내라는 부분에 신경세포를 둘러싼 수초가 손상되는 건데요.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올리면 뇌세포가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교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루에 1리터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하거나 수분 제한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소프레신 수용체 기량제, 톨밥탄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트륨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아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아, 빨리 교정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니. 치료도 정말 섬세하게 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보통 쿠싱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 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니 이것도 좀 놀라운데요. 이소성 ACTH 생산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쿠싱 증후군이랑 좀 다른가요? 네, 쿠싱 증후군은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하수체 종양, 이게 쿠싱병이죠. 또는 부신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 쿠싱 증후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폐의 소세포암이나 기관지, 췌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 같은 다른 부위의 암이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ACTH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해요. 아, 다른 암이 ACTH를 만들어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소성 ACTH 증후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쿠싱 증후군 환자들한테 흔히 보이는 점진적인 체중 증가라든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그러지는 거, 월상한, 목 뒤나 어깨에 지방 쌓이는 거, 물소훅, 중심성 비만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 이소성 ACTH 증후군에서는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거나 아니면 너무 병이 빨리 진행돼서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럼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우리가 아는 쿠싱 증후군 모습이랑 다르다니 진단하기 좀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대신 이소성 ACTH 증후군에서는 다른 특징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체액 저류 때문에 몸이 붓는 부종, 갑자기 고혈압이 생기거나 확 나빠지는 거, 그리고 특히 아주 심한 저칼륨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도 엄청 높아지고요. 저칼륨혈증이요? 네. 또 ACTH가 만들어질 때 그 전구체 물질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MSH 비슷한 물질도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색이 전반적으로 막 검게 변하는 과다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피부색까지 변하는군요. 네. 코르티솔 수치가 워낙 극도로 높다 보니까 근육 약화나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되는 증상도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억제돼서 감염에 매우 취약해지고 혈액 응고 경향이 높아져서 혈전 위험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살찌는 것보다 저칼륨 혈증이나 피부색 변화 같은 게 더 특징적이라니 이거 정말 알아둬야 할 차이점이네요.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감염이나 혈전 위험까지 높인다니 치료가 치급해 보이는데요. 진단은 일단 혈액 검사나 24시간 소견 검사를 통해서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하고요. 혈중 ACTH 수치도 같이 잽니다. 이소성 증후군에서는 ACTH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네. 뇌하수체 문제랑 감별하기 위해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되는지 보는 억제 검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소성 ACTH 종양, 일부 카르시노이드 빼고는 이 억제에 반응을 잘 안 해요. 영상검사로 원인 종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치료는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합병증 위용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ACTH를 분비하는 원인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케토코나졸, 메티라폰, 에토미데이트 같은 약물을 써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아, 원인 암 치료가 어려우면 약으로라도 코르티솔 생산을 막는 거군요. 자, 내분비계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덜 흔하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경우네요. 아주 거대한 종양이 저혈당을 일으킨다. 종양 유발 저혈당증 이것도 있다고요? 네, 주로 간엽, 그러니까 미생칼물 기원의 아주 큰 종양, 예를 들면 섬유육종이나 혈관 주위 세포종 같은 좀 드문 종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네. 이 종양들이 IGF-2,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2의 전구체,
프로 IGF-2를 과도하게 생산해요. 근데 이게 혈액 내에서 인슐린이랑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인슐린처럼요? 그렇죠. 특히 공복 시에 식은땀 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정신 혼미해지고 심하면 발작하거나 의식소실 같은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죠? 진단은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은 낮은데 인슐린이랑 C펩타이드 수치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억제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인슐린종,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종양과는 이게 다른 점이죠. 혈중 IGF-2랑 IGF-1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10배 이상 되어 있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치료는 역시 원인 종양 제거가 근본적이고 그 전까지는 식사를 자주 하거나 포도당 주입, 스테로이드 등으로 저혈당 증상을 관리합니다. 자, 이제 호르몬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요. 혈액과 관련된 종양딸림 증후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내분비계만큼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혈액 음고 항진 상태, 즉 혈전 문제라고 딱 강조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맞습니다. 혈액학적 종양딸림 증후군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혈전증의 위험 증가가 단연 가장 중요하고 또 흔하게 접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적혈구 증가증은 드물긴 하지만 신장암이나 간암 같은 데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에리트로포에틴, EPO를 종양이 직접 만들어내서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만성염증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게 훨씬 흔하지만요. 네. 과립구 증가증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폐암, 위장관암, 림프종 등에서 GCSF 같은 백혈구 성장 인자를 종양이 분비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혈소판 증가증은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건 폐암, 위장관암,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에서 관찰돼요. 혈소판 증가요? 네, 이건 종양이 분비하는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흥미롭게도 일부 암에서는 이 혈소판 증가증이 있으면 예후가 좀 안 좋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산구 증가증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기생충 감염 때 증가하는 호산구가 림프종이나 일부 암에서 IL-5 같은 사이토카인 영향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호산구까지. 암이 혈액세포 조절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근데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그냥 암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혈구 수치 변화 자체는 그 혈전증을 빼면 대부분 직접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일으키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근본 원인인 암을 치료하는 게 주된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과립구 증가증이 아주 심하면 백혈구 혈전 같은 아주 드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혈소판 증가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랑 관련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좀 있죠. 하지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혈전 문제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된 혈전증, 그러니까 혈전정맥염 및 심부정맥 혈전증, DVT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19세기 의사 이름 따서 트루소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있던데 왜 유독 암 환자에게 혈전이 잘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암 환자는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수술 후 회복기 아니면 항암 치료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침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동, 임모빌리티 상태 자체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네, 그렇죠. 또 종양덩어리가 커져서 주변 혈관을 직접 누르거나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중심정맥관 삽입 같은 시술도 혈관 내벽에 손상을 줘서 혈전 생성의 원인이 되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더 중요한 건 암세포 자체가 혈액 응고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암세포가 직접요? 네, 암세포나 그 주변의 염증세포들이 조직인자, 티슈 팩터 같은 혈액 응고 촉진 물질을 막 분비하거나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끈적하게 만드는 사이토카인, IL-6, TNF-알파 등을 내보내요. 마치 몸 전체가 혈액이 잘 굳도록 준비된 상태, 즉 과응고 상태, 하이퍼코아글로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와, 암세포가 직접 혈액을 끈적이게 만든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암을 치료하려고 쓰는 항암제 중 일부가 오히려 혈전 위험을 높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 점도 임상에서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 일부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특정 약물들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손상을 주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아, 치료제 때문에도요? 그렇죠. 그래서 암 자체의 위험 요인에 더해서 치료 과정에서도 혈전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정맥 혈전색전증, VTE 발생 위험이 연간 4배에서 많게는 6, 7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6배나요? 와.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혈전색전증은 암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네요. 혈전이 생기면 주로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인데요. 이때는 보통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진단은 주로 증상이 의심되는 부위에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 안에 혈전이 있는지, 혈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치료는요? 일단 진단되면 즉시 항원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헤파린 계열의 주사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와파린이나 최근에 많이 쓰이는 새로운 경구용 항원고제, NOAC 또는 DOAC, 예를 들면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암 환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혈전증 환자보다 더 장기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때로는 암이 완치되거나 안정될 때까지 항원고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든 암 환자가 예방적으로 항응고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전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상황, 예를 들어 입원 중인 환자, 특정 고위험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특정 종류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이런 분들에게서는 예방적 항응고요법을 고려합니다. 네. 코로나 점수처럼 암의 종류나 혈액 검사 수치, 혈소판, 헤모글로빈 같은 거, 비만 여부 등을 종합해서 혈전 위험도를 예측하는 도구를 써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 고위험군이면 다 쓰나요? 하지만 항응고제는 또 출혈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전 예방으로 얻는 이득과 출혈 위험 사이의 균형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항암 치료받는 모든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예방요법을 시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군요. 위험도랑 이득을 잘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최근 면역 항암제 사용이 늘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분비계 부작용도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것도 넓게 보면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암세포가 직접 만드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종연딸림 증후군하고는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anti-CTLA4, anti-PD1, anti-PD-L1 같은 약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주로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약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체계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상 조직, 특히 내분비 기관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면역 관련 부작용, IRA2라고 부릅니다. 면역 부작용이군요. 네.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군요. 어떤 내분비 문제가 주로 생기나요? 가장 흔한 것은 뇌하수체에 염증이 생기는 뇌하수체염하고 갑상선 기능 이상, 항진증이나 저하증이요. 그 외에도 췌장을 공격해서 일형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부신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신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나 후에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이런 부작용은 면역항암제 치료 시작하고 나서 수주에서 수개월, 심지어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져서 평생 호르몬 보충 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평생이요? 네, 그래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미리 좀 알고 계시고 관련 증상, 예를 들면 심한 피로감, 두통, 시야 변화, 갈증, 체중 변화 같은 게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암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한 곳에 생긴 혹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 전체 시스템하고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뭐 호르몬 공장을 해킹하고 혈액 공장을 교란시키고 네, 그렇죠. 이 종양딸림 증후군이 때로는 암 진단의 첫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또 환자의 삶의 질이나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암과 싸우고 계시다면 오늘 나눈 내용들이 몸이 보내는 그 복잡한 신호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암세포와 우리 몸의 내분비 및 혈액 시스템 간의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종양의 크기나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신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PTHRP 같은 물질이 단순히 칼슘 수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종양 자체의 성장이나 전이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또 혈소판 증가를 유발하는 IL6 역시 난소암 같은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이런 종양딸림 증후군의 증상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거나 표적으로 삼는 것이 혹시 새로운 암 치료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